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파헤쳐 볼 자료들은요. 미셸 푸코의 자기돌봄 개념에 대한 글들입니다. 요즘 셀프케어 하면 뭐 어떤 거 떠올리세요? 아마 스파 가고, 쇼핑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먼저 생각나시죠? 근데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은요.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있어요. 뭐랄까, 일회용 반창고 뒤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정원 자체를 가꾸는 기술,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푸코가 말하는 진짜 자기돌봄, 그러니까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토우가 대체 뭔지, 이게 왜 그냥 기분 전환이나 뭐 자기개발 팁 같은 걸 넘어서 우리 자신을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천인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려고 해요. 단순히 나한테 선물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뭐 이런 거죠.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푸코는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공을 들인다. 이 개념을 다시 주목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나한테 좀 잘해주자 이런 소극적인 위안, 이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 넘어서요. 네, 자신을 알고 또 훈련하고 만들어가는 아주 적극적인 활동, 일종의 삶의 기술로 본 거죠. 심지어 그 유명한 델포이 신전의 격언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것조차도 푸코는 이 자기 돌봄이라는 더 큰 틀 안에 있는 요소로 봤어요. 정말요? 너 자신을 알라보다 자기 돌봄이 더 크다고요? 그렇죠. 자기를 아는 것보다 자기를 돌보는 그 실천 자체가 더 먼저고 더 근본적이다. 뭐 이런 통찰인 거죠. 와, 자기를 돌보는 게 먼저라.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자기를 돌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뭐 외부 시선이나 평가 같은 거에 막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 뭐 이런 건가요? 자료에서는 주체화라는 말을 쓰던데 이게 좀 어렵네요.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주체화라는 게 사회가 우리한테 딱 정해주는 정체성 있잖아요. 뭐 학생, 직장인, 엄마, 아빠 이런 거요. 거기에 그냥 수동적으로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윤리적인 판단의 주체가 돼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걸 의미해요. 푸코는 이걸 자기가 자기에게 가하는 작업이라고 표현했죠. 자기가 자기에게 가하는 작업. 그게 혹시 자료에 나온 실존의 미학, 이거랑 연결되는 건가요? 왠지 느낌이 삶을 꼭 예술작품 만들듯이 가꿔 나간다. 뭐 이런 걸?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핵심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핵심 통찰 1. 당신의 삶을 그냥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당신이 직접 아주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예술작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실존의 미학 이겁니다. 그냥 정해진 규칙 따라서 착하게 살고 이게 다가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기준으로 삶의 매 순간 그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라는 작품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와. 마치 예술가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듯이 내 삶의 미학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삶이 예술작품이라니. 와, 진짜 멋진 관점이네요. 근데 솔직히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아니, 당장 내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려니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자료에서 첫 번째 실천 기술로 글쓰기를 제안하던데 이게 그냥 일기 쓰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세네카나 아우렐리우스 같은 철학자들도 썼다고 하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감정 막 쏟아내는 거랑은 좀 달라요. 푸코가 주목한 글쓰기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기술,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핵심 통찰 2. 글쓰기는 단순히 감정의 배설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조각해 나가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감정 일기를 꾸준히 써보는 거예요. 감정일기요? 네, 쓰다 보면 특정 상황에서 내가 왜 늘 똑같은 패턴으로 화를 내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이런 게 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팍 하고 반응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여기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여지를 만드는 거죠. 패턴을 발견하는 거군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종류의 글쓰기가 도움이 될까요? 감정일기 말고 또 있나요? 네, 여러 방식이 있어요. 말씀하신 감정일기 외에도 하루의 행동이나 생각을 쭉 돌아보면서 이건 잘했다. 이건 좀 아쉽네. 이렇게 분석하는 성찰 일기도 중요하고요. 또 미래지향적 글쓰기 같은 것도 도움이 돼요. 미래지향적이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한 5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죠. 이게 그냥 쓰는 행위 자체가 생각을 좀 명료하게 해주고 우리를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글쓰기 말고도 평소에 내가 나한테 하는 말, 그 자기 대화 방식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막 난 역시 안 돼. 난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부정적인 혼잣말을 자주 하는데 이건 좀 의식적으로 바꾸는 연습도 필요하겠네요. 이번엔 좀 힘들었지만 다음엔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어. 뭐 이렇게요. 맞아요. 어떤 언어를 써서 스스로에게 말을 거느냐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데 진짜 큰 영향을 미치죠. 이걸 뭐 자기 대화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푸코가 정말 강조했던 중요한 실천이 바로 파레시아, 즉 진실 말하기입니다. 파레시아, 진실 말하기요? 네. 핵심 통찰 3. 진짜 자기 돌봄은요, 불편한 진실이라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용기요?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좀 감이 안 오는데. 그 자기 합리화나 변명 뒤에 숨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진짜 동기가 뭐였을까? 혹시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좀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런 건 아니었나? 이렇게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때로는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게 변화의 정말 필수적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푸코가 말하는 파레시아는 그냥 솔직함,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딱 마주하고 말하는 용기, 이걸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라 이건 진짜 쉽지 않겠는데요. 또 다른 기술로 주의 깊은 관찰, 이게 나오던데 이건 그냥 명상이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건가요? 자료에서는 뭐 수련이나 숙고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음 챙김 명상 있잖아요. 그냥 마음을 고요하게 하거나 몸을 이완시키는 거,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푸코가 말하는 주의는 훨씬 더 능동적이고 탐구적인 태도에 가깝습니다. 능동적이요? 네. 핵심 통찰 4. 이 주의는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수동적인 관조가 아니라 내 안의 자동 반응 시스템을 탐구하는 아주 적극적인 조사 활동 같은 거예요. 마치 탐정처럼요. 내가 왜 방금 저 말에 버럭 화를 냈지? 이 지루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나는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하고 자신의 내면 풍경이나 행동 패턴을 호기심을 발지고 면밀히 관찰하는 훈련인 거죠. 탐정처럼요. 네. 현재 순간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 없이 하지만 아주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켜보는 연습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 자동적인 반응의 사슬을 딱 끊고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아하,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조사하는 거군요. 그럼 이런 기술들이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막 출근길에 차 엄청 막혀서 짜증이 확 올라올 때 습관적으로 막 경적 누르거나 속으로 막 욕하는 대신에 잠깐 멈춰서 또 이 패턴이네. 이 짜증이라는 감정? 지금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이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은 없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푸코가 말하는 자동 반응, 리액션에서 의식적 응답, 리스폰스로 나아가는 실천인 거예요. 반응이 아니라 응답. 네. 감정에 그냥 확 끌려다니는 대신에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감정이 격해질 때 일단 딱 3초만 멈추고 숨을 한번 고르면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좀 다르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연습이요. 이게 바로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야,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실천도 되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운동하고, 잘 자고, 잘 챙겨 먹고 이런 것들이요. 어떤 분은 후기에서 폭발적인 운동을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게 그냥 건강해지니까 기분도 좋아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또 있는 건가요? 푸코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신체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윤리적 실천이에요. 윤리적 실천이요. 몸을 돌보는 게요? 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흐트러진 마음과 몸을 바로잡아서 자기 본래 상태를 회복하도록 돕고요. 충분히 자는 건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균형 잡힌 식사는 명료하게 생각하기 위한 어떤 토대가 되죠. 그러니까 몸을 단련하고 정성껏 돌보는 행위 그 자체가 정신을 안정시키고 자기인식을 높이고 결국 나라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재료와 에너지? 네, 몸이랑 마음은 분리된 게 아니니까요. 서로 깊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를 이루는 거죠. 그렇군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럼 자기 돌봄이 인간관계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자기 돌봄은 관계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건 혼자 조용히 틀어박혀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란 뜻인가요? 혹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나를 더 잘 돌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푸코가 말하는 자기 돌봄은 저기 무인도 같은 데서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자비를 실천하는 것. 자기자비요? 남들 부탁 다 들어주다가 번아웃 오고 그런 경험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 나는 왜 저 사람 감정이나 문제까지 다 내 책임처럼 느끼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어디까지가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이고 어디부터가 저 사람의 몫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나하고 타인 사이에 건강한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관계 속에서 너무 쉽게 지치거나 휘둘리게 되죠. 듣고 보니까 관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파레시아, 그 진실 말하기가 중요하겠네요. 내 감정이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요. 근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말했다가 친구 잃을 수도 있고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질 수도 있고.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한테 막 직언했다가 관계 틀어졌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푸코가 파레시아를 그냥 솔직함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라고 말한 거예요. 아, 용기. 네, 때로는 관계가 깨질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막 비난하거나 상처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성장, 그리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진솔한 소통, 이걸 지향하는 거죠. 상대방뿐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진짜 감정, 진짜 욕구에 솔직해지는 것. 이게 관계 속 자기돌봄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 또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와, 정말 다각도로 생각해 볼 점이 많네요. 이런 다양한 실천들을 꾸준히 하려면 뭔가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서 스마트폰 바로 보는 대신에 오늘 나는 어떤 태도로 하루를 맞이할까 이렇게 의도를 딱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10분 정도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좀 감사했건 일 3가지 아니면 나를 좀 흔들었던 감정 하나 이런 걸 적어보는 루틴 같은 거요. 아주 좋은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이게 바로 5번째 핵심 통찰과 연결됩니다. 핵심 통찰 5. 자기 돌봄은 그냥 한 번 하고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 그러니까 나만의 작업실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런 아침, 저녁 루틴이라든지 혹은 주말에 1시간 정도 딱 시간을 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주를 계획하는 시간 같은 거요. 이런 게 다 자신만의 시스템이 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그냥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자기 변형, 셀프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지속적인 수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변형이요. 아, 자료에서 봤던 그 구절 생각나네요. 단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자기 되기. 이게 마치 나비가 애벌레 시절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듯이 기존의 나를 넘어서는 어떤 실험을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정확합니다. 사회가 딱 정해준 역할, 다른 사람들의 기대, 혹은 나 스스로 만들어온 그런 익숙하고 편안한 정체성의 틀 안에 그냥 갇혀있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좀 불편하고 두렵고 실패할지도 모른다 싶은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는 거죠. 새로운 시도. 네, 그 과정에서 겪는 어떤 혼란이나 성장, 이걸 통해서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나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또 우리를 보이지 않게 올가매는 그런 내면화된 권력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해.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신념들. 네네. 여기에 저항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자유의 실천이기도 해요. 스스로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능력. 이걸 기르는 거죠. 와, 오늘 푸코의 자기돌봄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알던 그 셀프케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스파 가고 쇼핑하는 게 주는 그런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아주 작은 생각, 선택,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정말 공들여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니. 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솔직히 어쩌면 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과정에 있는 거죠. 끊임없이 나 자신을 관찰하고 성찰하고 또 실험하면서 가꾸어 나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실존의 미학인 셈이죠. 외부의 기준이나 막 유행하는 거에 흔들리지 않고요. 나만의 윤리적이고 미학적인 스타일을 창조해 나가는 평생의 프로젝트랄까요? 어쩌면 이렇게 끊임없는 외부 자극과 비교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이런 깊이 있는 자기 돌봄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뭔가 지속 가능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당신의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이라는 그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붓터치라고 의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